오늘 많은 국민들의 눈과 귀가 한 곳을 향했습니다. 바로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이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선고가 내려졌고 결과는 무기징역이었습니다. 오늘 MBN 뉴스7은 선고 내용과 의미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43일 만입니다. 지기현 재판장이 이끄는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상 국가기관을 마비시키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로 군대를 보내서 국회의사당을 봉쇄하고 국회가 상당 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엄이 대통령 권리 중 하나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도 내란이 될 수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전직 대통령으로선 세 번째로 생중계돼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왜 내란죄가 되는지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핵심은 국회에 군을 보낸 것이라고 선고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현조 기자입니다. 재판부는 선고 초반부터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은 국회에 군을 보낸 것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 사실관계의 가장 핵심은 이 법원이 판단한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입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에 군을 보낸 것 자체가 폭동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던 점과 폭동이라는 점 모두 인정한 겁니다.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 쟁점이 됐던 사실관계를 두고 재판부는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 폭동의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실행한 공범이란 점도 인정됐습니다.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맡은 역할에 따라서 피고인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죄. 재판부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크다며 내란죄가 중대한 범죄란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끝까지 싸우겠다며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MBN 뉴스 현주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 법정에 들어올 때는 변호인들에게 말을 걸고 웃음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에는 긴장한 듯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었습니다. 길기범 기자가 선고 순간은 취재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남색 정장에 노타이 셔츠 차림으로 재판정에 입장한 윤석열 전 대통령. 피고인들 출석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피고인 들어오시게 하시죠.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에게 말을 걸더니 잠시 웃음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재판이 시작되자 시종일관 무표정으로 덤덤하게 자리를 지켰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의 사형 구형 때 헛웃음을 짓는 등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실제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에는 약간 긴장한 듯한 모습을 보였고 무기징역 선고 순간에도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눈만 깜빡거리며 재판부 쪽만 응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이 모두 끝나고 변호인들과는 웃으며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또 무기징역 선고 이후 방청석에서는 대통령님 힘내세요라는 응원 목소리와 국민한테 사과하라는 비난 목소리가 함께 터져나왔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윤 전 대통령과 같은 서울중앙고 출신으로 권력의 핵심에 섰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오늘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을 부추겼다고 지적하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김용현 장관이 어쨌든 관저에 와서 대국민 담화문 작성해오고 또 포고령 만들어 왔습니다. 거의 고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등학교 1년 선배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계획과 실행의 핵심 역할을 맡았다고 판단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을 투입하는 계획을 세우고 별도의 부정선거 수사 계획까지 마련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군의 물리력 사용을 자제하려 한 점과 계획 대부분이 실행에 옮겨지지 못한 점은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참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김 전 장관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문과 포고령 등 핵심 문건 작성에 관여한 당사자로 보고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최측근이자 비상계엄 계획을 함께 세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이 선고됐습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각각 징역형이 선고됐고 김용군 전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수사기획조정관 등 2명의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의 이유 그리고 특검과 변호인단의 반응을 박은채 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 기자. 특검은 사형을 구형했는데 선고는 이보다 낮은 무기징역이 나왔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재판부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우선 장기간 마음먹고 계엄을 선포했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고 계엄 준비 정황으로 공소장에 적힌 노상원 수첩도 작성 시기를 알 수 없다고 봤습니다. 지난 2023년부터 준비했다기에는 치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물리력을 최소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선고가 이뤄진 중앙지법 형사대법정 417호는 30년 전 전두환 씨 사형 선고도 나왔던 곳인데 형량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특검은 공소장까지 바꿔가면서 계엄이 예전부터 기획된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특검의 변경된 공소장 취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비상계엄을 모의한 시기를 기존 2024년 3월에서 2023년 10월로 앞당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3년 말쯤 비상계엄 때 동원할 군 지휘관들의 충성심을 유인하기 위해서 군 간부들을 대통령 관저로 불러 함께 격려 만찬을 했다고 썼었는데요. 치밀하게 계획됐다고 보기엔 결과적으로 실패한 계엄이라는 점도 판단에 작용했을 걸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선고에 영국 국왕인 찰스 1세가 등장을 했다고요? 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이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지부장 판사는 대통령도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역사적 사례를 들었는데요. 17세기 영국 국왕 찰스 1세가 의회에서 자신을 지적하는 결의문을 내자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의회에 난입해 강제로 해산시킨 사건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 내전을 통해 찰스 국왕은 반역죄로 사형이 처형됐습니다. 지부장 판사는 이 사건으로 왕이라도 주권 침해를 할 경우 반역죄가 성립한다는 개념이 널리 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아,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들리기로는 양측 모두 불복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양측 반응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의미 있는 판결이었지만 사실 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법리와 증거 법칙이 깡그리 무시된 판결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 심은 이달 초 서울 고등법원에 새로 차려진 2개의 전담 재판부 가운데 한 곳에서 맡게 됩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항소심은 대개 1심 선고 후 석 달 뒤에 진행되니까 5월이나 6월쯤 2심이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은채 기자였습니다. 네, 스타 검사로 떠올라 권력의 정점에까지 올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 내란 우두머리 무기징역범으로 전락했습니다. 그간의 궤적을 이지율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이른바 충성 발언으로 강직한 검사 이미지를 각인시킨 윤석열 전 대통령. 박근혜 정부 시절 좌천과 외압 논란을 겪었지만 정권 교체와 함께 전환점을 맞습니다. 5기수를 건너뛴 파격 인사.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윤석열.
갑자기 이렇게 좀 너무 벅찬 직책을 맡게 돼가지고 이후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를 이끌며 검찰총장에 올랐지만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 속에 밀월 관계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검찰총장 사퇴 후 곧바로 정계에 뛰어들어 대선에 출마했고 득표율 0.73%포인트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한때 미국 방문 만찬장에서 노래를 부르며 외교 행보로 주목받기도 했지만 Long time ago. 군을 중심으로 한 제한된 인사들과의 소통 속에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MBN 뉴스 이주일입니다. 오늘 법원 주의는 두 쪽으로 갈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와 진보단체가 동시에 집회를 연 건데 무기징역 선고 직후엔 양쪽 모두 분노했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선고를 1시간 앞두고 서초동 곳곳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선고가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사이에 두고 진보단체 측과 윤 전 대통령 지지자 측이 동시에 집회를 열었기 때문입니다. 진보단체는 사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내란 속에 윤석열에게 사형을 선고하라!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손팻말과 태극기를 들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불과 300여 미터를 사이에 두고 양측의 목소리가 갈렸습니다. 한쪽에서는 응원이, 다른 한쪽에서는 사형 촉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양측에서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진보단체 측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되지 않았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당연히 국민들한테 너무나 잘못을 해가지고 사형을 받을 걸로 예상하고 왔는데 반면 응원의 목소리를 높이던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안타까움을 보이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너무 참담하고요. 일반 상식으로 통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결과에 불복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항소장을 제출하면 다시 한번 집회의 열기가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구속 취소와 접대 의혹 그리고 재판 지연까지 지기현 부장판사가 이끄는 이번 재판은 논란도 많았습니다. 재판이 생중계되다 보니 유례 없이 재판부의 말이나 행동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1년 넘게 공판을 진행한 지기현 부장판사의 재판은 초기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3월 지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론을 내리면서 강한 비판에 마주했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수사권을 문제 삼으며 구속 정당성을 공격했었는데 실제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일각에서는 지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내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다 한 달 뒤 더불어민주당이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은 더욱 가중됐습니다. 재판이 본격화되고 나서도 재판 진행 방식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졌습니다. 과도하게 재판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하게 꾸짖으면서도 프로랑 아마추어 차이는 프로는 징징대지 않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을 시간 제약 없이 듣다가 이틀에 걸쳐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초췌한 모습을 많이들 보시게 됐는데 소송 진행을 원활하게 하지 못한 제 잘못입니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중요한 사건인 만큼 지 부장판사가 절차적인 문제를 최소화하려다 비판에 직면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모든 재판이 생중계되며 유례없이 재판장이 큰 주목을 받았던 43차례 공판 끝에 지 부장판사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고
윤 전 대통령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정치권 반응도 알아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그동안 사형을 주장했던 민주당은 국민의 열망을 외면했다고 사법부를 비판했습니다. 범여권에선 내란범의 사면을 금지하는 법안을 급히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신영빈 기자입니다. 1심 무기징역 선고에 긴급 최고위원회를 연 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와 지기현 재판부가 내란을 준엄하게 심판하란 국민의 열망을 외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빛의 혁명을 애써 외면한 판결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전두환을 감형했던 사법부의 잘못된 관행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오늘날 또 다른 비극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SNS를 통해서도 실패한 내란이라고 감형하면 내란을 어떻게 처벌하자는 거냐며 상급심에선 반드시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긴장된 얼굴로 1심 선고를 지켜본 우원식 국회의장은 아쉬운 판결이지만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란 사실이 거듭 확인됐다며 윤 전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주장으로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일은 멈춰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를 비롯해 범여권에선 주요 내란범들의 1심 재판이 일단락된 만큼 내란범들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자는 목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민주당은 특검의 조속한 항소를 요구하는 한편 1심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도 2차 종합특검을 통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송원석 원내대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내일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는데요. 당내 소장파는 장 대표를 향해 윤 전 대통령과 단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야당 입장은 정혜린 기자가 전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이후에도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대신 송원석 원내대표가 먼저 메시지를 내놓으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그 어떠한 세력 그리고 어떠한 행위와도 단호히 선을 긋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송 원내대표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즉 절윤을 언급하지 않은 가운데 장 대표는 당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내일 입장을 발표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의견을 많이 내실 것이라고 보여서요. 네, 그런 것들도 이제 고려하시고. 장 대표 역시 절윤을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 당의 비전과 방향성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지도부 관계자는 메시지의 핵심은 어젠다 전환이라며 국민께 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소장파와 친한계를 중심으로 장 대표가 절윤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촉구합니다.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윤어게인 세력과 즉각 절연하십시오. 친한계 한지아 의원은 절윤이 불가능하다면 장동혁 지도부와 당은 절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당이 민심으로부터 갈라파고스처럼 고립된 윤석열 노선을 추종하는 당권파들에게 지배당하고 있다면서 보수 재건에 함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절윤은 피해갈 수 없는 보수의 길이라며 고통스럽더라도 그 길을 계속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제 전환을 시도하는 지도부와 사과와 절윤이 먼저라는 소장파 간 갈등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자, 정치 톡톡 오늘도 정태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정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노벨상 추천. 누가 추천을 받았다는 겁니까? 네, 앞서 전해드렸듯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죠. 이런 혼란 속에 저명한 세계 정치학자들이 지난달 대한민국 국민을 비상계엄을 저지한 공로로 추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 추천인과 통화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전 세계의 유명한 자들, 그러니까 정착회 회장들 이메일로 보냈더니 너무 지지를 했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같이 이렇게 노미네이션을 하게 됐고. 자, 이재명 대통령도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냈다고요? 네, 이 대통령은 계엄 1년 때 대한 국민들이야말로 노벨 평화상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고 합니다.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영원히 표속으로 남아. 자, 그렇다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 노벨상에 지대하게 관심이 많은데 우리 국민과 노벨 평화상 경쟁자가 된 겁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을 스스로를 피스메이커라고 지칭하면서 노벨 평화상 수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과거 이 대통령은 관련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노벨 평화상 받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촛불혁명 국민들과 이제 복수 추천하실 것도 노벨 평화상이 평생 하나만 있습니까? 우승 트로피는 아니잖아요. 단기간에 끝날 일도 아니다. 올해 여름쯤이 되면 최종 후보 명단이 추려질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공천은 별개인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얼굴이 있네요. 네, 우선 송 전 대표는 오늘 인천 계양을로 이사하고 내일 복당을 신청합니다. 복당 신청을 하고 통과가 되면 정청래 대표님한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 지도부는 복당은 환영한다면서도 어디에 공천될 거냐 문제는 별개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반응도 나왔습니다. 대통령께서 마음의 빚을 지고 있는 건 맞죠. 예, 대통령께서 대선 패배하시고 바로 이렇게 국회의원으로 될 수 있었던 게 송영길 전 대표의 양보.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도 인천 계양을 출마 가능성이 상당히 큰 만큼 어떻게 교통 정리가 될지가 큰 관심입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키워드 보죠. 청와대 행인데 누가 청와대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네, 바로 충주맨 별칭으로 유명한 김선태 주무관입니다. 충북 충주시 채널 운영으로 이름을 알린 김 주무관, 최근 돌연 사직서를 제출했죠. 취재해보니까요, 오늘 김 주무관이 청와대 측 인사와 만난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 주무관은 과거에 의미심장한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근데 최근에 그 인사혁 신청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거절했거든요. 이번엔 꼭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약간 위쪽에서 굉장히 꽤 위에서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잼프? 너프멘트 하겠습니다. 김 주무관은 MBN에 청와대 측과 만남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채용 제안을 받은 건 아니라면서 청와대 측에서 공직에 관심이 있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밝혔습니다. 물어본 정도라고 설명했지만 여전히 청와대로 갈 가능성 열려 있다고 봐도 될까요? 네, 배제할 수 없습니다. 청와대 측이 김남국 전 비서관 사퇴로 공석인 디지털 소통 비서실에 김 주무관을 채용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태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설 명절에 참담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아내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 미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심동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 2대가 황급히 아파트 단지로 달려갑니다. 잠시 뒤 구급차가 뒤따라 진입하고 환자를 태운 뒤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설 명절 당일이었던 지난 17일 밤 10시 50분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아내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차 왔던 거는 들어갔거든요. 빨간 불빛이 베란다 처음 봤어요. 휘두른 흉기에 크게 다친 아내와 아들은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생명의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성을 말리던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는데 가정폭력에 대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아내를 다치게 한 것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아들을 다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특수상해 혐의를 각각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네, 이번엔 설 연휴 뒤 첫 출근 날 벌어진 사고 소식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에서 통근 버스가 농수로로 추락했는데요. 70대 운전기사가 숨지고
회사원 2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버스 밖에 한쪽이 농수로에 박힌 채 기울어져 있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버스 안을 살펴본 뒤 환자를 밖으로 옮깁니다. 사고가 난 건 아침 7시. 운전기사를 포함해 21명이 탄 통근버스가 농수로에 추락해 1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는 튕겨서 나와 있었고 그 차량은 빗섬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들끝에 실려서 버스는 왕복 2차로 도로를 주행하다 커브길에서 도로를 이탈했습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버스는 이 난간을 뚫고 농수로로 추락한 뒤 50여 미터를 더 달리고 나서야 멈춰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운전기사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제한 속도가 60km인 도로에서 버스가 갑자기 빠르게 달렸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시야가 확보된 도로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내부 승객이 이거 조금 이렇게 빨리 가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차량 결함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운전기사의 건강 이상 여부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사람의 대변으로 테러를 가해 사적 보복을 대신해주는 조직에 대해 MBN이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이 조직의 텔레그램 채널에 잠입해 실태를 파악해봤습니다. 이 운영자는 경찰 수사도 개의치 않는 듯 하더니 막상 MBN 보도가 나간 뒤 잠적했습니다. 최민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문 앞에 뿌려진 사람의 대변으로 주택 주변이 난장판이 됐습니다. MBN 보도로 드러난 사적 보복 대행 조직이 인분 테러를 벌인 모습입니다. 취재진이 해당 조직이 운영한 텔레그램 채널에 잠입해 실태를 살펴봤습니다. 이들은 주로 학교폭력 가해자나 일명 계좌파리를 테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계좌파리는 자신의 계좌를 도박 사이트 등 범죄 조직에 판매한 뒤 계좌를 다시 못 쓰게 만든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운영에 지장이 생긴 범죄 조직이 원한을 품고 사적 보복 대행 조직 운영자에게 테러 의뢰를 하는 겁니다. 이는 명백한 사적 제재에 해당합니다. 타인의 행동이 범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이 이에 대해서 보복을 가하면 사적 제재에 해당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테러 대상에는 부모님과 장모님 등 가족까지 포함됐고 심지어 배와 비행기를 타야만 하는 지역까지 출장을 간 인증글도 올라왔습니다. 취재진이 어렵게 접촉한 피해자는 언제 다시 보복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취재진이 조직원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혹시 MBN 기자님이라고 하시던데 맞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피해자분은 기자가 아니다, 의심이 된다라고 연락을 하셨어요. 텔레그램 채널에 경찰이 들어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인 운영자는 MBN 보도가 나간 뒤 3월에 다시 돌아오겠다며 결국 잠적했습니다. 경찰이 운영자 추적 과정에서 일부 조직원들을 검거했지만 비교적 가벼운 재물손괴나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돼 구속 수사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네, 논란이 된 사건 사고 들여다보는 사건 추적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주진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예, 주 기자, 첫 번째 사건 이별 앙심이네요. 이별을 하면 이 경우에 따라서 미련이 남을 순 있겠습니다만 앙심이라니 좀 무섭습니다. 이 사건 추적까지 나왔다면 혹시 범죄라도 저지른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별하면서 생겼던 앙심으로 살인 미수까지 벌어졌습니다.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 보시면 좀 섬뜩한데요. 네. 한번 보시죠. 공구 가방을 듣는 50대 남성이 엘리베이터에 오르고 2시간쯤 뒤 이번엔 50대 남녀가 탑니다. 잠시 뒤 남녀 중 남성이 피를 흘리면서 엘리베이터에 탔고 급히 어디론가 전화를 하려는 듯하지만 여의치 않고 쓰러져 버립니다. 이 쓰러진 남성을 발견한 주민들은 너무 놀라서 신고를 했고요. 출동한 경찰이 급히 남녀를 병원에 이송을 했지만 남성 쪽은 지금 의식이 없습니다. 폴스랑 쳐져 있고 몸에 피자국 있었고 썩지됐죠. 사정으로 봐서. 그러니까 공구 가방을 든 남성이 남녀를 공격한 거군요. 전 연인인 여성에게 공격을 한 걸까요? 네, 아파트에 숨어 있다가 다짜고짜 공격을 가한 이 50대 남성. 여자친구와 한 달 정도 사귀었는데 헤어져서 앙심을 품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 남성이 어떻게 검거됐는지 MBN 기자가 현장을 둘러보고 왔는데요. 현장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방범창을 풀어 집 안으로 침입해 범행한 이후 비상계단 방향으로 도주했다가 3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현장 상황이나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한 걸로 봤을 때는 이미 뭔가 위해를 가하려고 이미 계획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헤어지는 과정이 뭔가 매끄럽지 않게 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앙심을 품게 됐고, 예, 한때 사랑했던 연인이었는데 안타깝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엔 지명 수배 끝 구속인데요. 국정농단 핵심 인물 이 최순실, 계명 후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의 모습이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구속이 됐는데요. 네. 설 연휴 직전에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가 구속이 됐습니다. 법원에서 지명 수배가 내려졌기 때문인데 지금은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됐다고 합니다. 왜 갑자기 구속된 건가요? 네, 당시에 저희가 보도해드린 작년 사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머니를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면서 지인에게 7억 가까이 빌려놓고는 개인적인 용도에 쓴 것 같다는 의혹으로 사기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특별 사면이 있을 때마다 이번에 사면 신청을 해야 된다. 정치인 쪽에다가 로비 자금을 줘야 된다. 그 방문을 열었을 때 정유라는 거기 상석에 앉아가지고 10명 가까이 되는 접대부들을 고용을 한 상태였고. 네, 이후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제대로 출석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반면 유튜브 활동은 활발하게 하면서 재판부가 결국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빨갱이들이다! 빨갱이 최순실 딸! 어쩌라고? 네, 정 씨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희 기자였습니다. 설 연휴 뒤에도 주식시장은 쉬지 않고 올랐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5,600을 단숨에 넘어 또다시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코스닥도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이 같은 주식시장의 상승 배경을 강서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사상 최초로 5,600을 돌파한 코스피 종가입니다. 개장 직후부터 급등하더니 3.09% 오른 5,677에 장을 마쳤습니다. 설 연휴 기간 이어진 미국 증시 훈풍을 타고 삼성전자는 처음으로 종가와 장중가 모두 19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등 주요 증권주들은 10% 안팎으로 급등해 장중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조만간 통과해 증시가 더욱 오를 거란 기대감 때문입니다. 반도체랑 증권주가 좋았던 것처럼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 더 나아가서 정책에 대한 기대가 오늘 하루 나타났던 결과다라고 했습니다. 코스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장중 한때 5% 넘게 급등하면서 올해 들어 두 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1, 2위 에코프로와 알테오젠 역시 10% 안팎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개인은 팔아치우며 차익 실현에 나섰지만 기관은 대거 사들인 결과입니다. 증시 상승세가 계속되자 최근 증권사들은 앞다투어 올해 코스피 전망치 상단을 6,000선으로 올리는 상황. 한 증권사는 오늘 반도체 업황 개선을 근거로 전망치를 7,900까지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담합 행위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담합은 암적인 존재라며 반복이 된다면 영구 퇴출시키는 방안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 연휴를 마친 이재명 대통령의 첫 일성은 물가 담합 행위에 대한 엄중 경고였습니다. 얼마 전 언급했던 설탕을 포함해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담합 대상도 콕 집은 뒤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입니다.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양이 가능합니다. 근절 방식으론 형사처벌보다 경제적 이익 박탈에 무게를 두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실질적인 경제 제재가 되어야 됩니다. 특히 이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담합 규모에 비해 과징금이 낮다며 한도 상향 등 신속한 법 개정을 거듭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행정 속도가 나라의 미래를 좌우한다며 적극적이고 신속한 행정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업무 복귀와 동시에 밥상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꺼내들면서 민생 경제 드라이브를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인기인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처럼 보이지만 해외에서 모방한 짝퉁 제품입니다. 이렇게 모방 제품이 판을 치자 이 삼양식품이 영문명 불닭에 대한 상표권 등록에 나섰습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한글과 영문명을 각각 달고 판매 중인 불닭볶음면입니다. 포장지 색깔, 캐릭터까지 비슷해 언뜻 보면 우리나라 제품 같지만 모두 모방 제품, 일명 짝퉁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닭볶음면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중국, 미국, 유럽, 중동 할 것 없이 모방 제품들이 우후죽순 판매되고 있습니다. K만두 열풍을 이끄는 비비고도 중국과 베트남 등에서 짝퉁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K푸드의 위상이 높아질수록 우리 기업의 인기에 무임승차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지난해 피해 신고만 10,000건을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불닭볶음면의 경우 상표권 분쟁을 겪고 있는 국가만 무려 27개국. 이에 삼양식품은 영문명 불닭 자체를 상표로 출원하기로 했습니다. 글로벌 IP 침해에 대한 대응력을 한층 강화하고자 하는 건데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단호히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국내에서 상표로 인정받게 되면 한 번 출원으로 여러 국가의 브랜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마드리드 제도를 통해 세계 100여 개국에서 동시에 상표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막 불법으로 등록하는 것도 빨리 죽일 수 있고 또 상표 등록도 쉽게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코카콜라처럼 막강한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한 K푸드. 높아진 위상만큼이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의 저커버그가 법정에 섰습니다. 청소년 시절 SNS에 중독돼 우울증을 겪었고 그게 기업 탓이라며 한 20대 여성이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수천 건에 달하는 비슷한 소송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한여혜 기자입니다. 법원으로 들어가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 경영자 앞에 SNS 때문에 자녀를 잃었다고 주장하는 부모들이 비통한 표정으로 모여 있습니다. The intention of the company was to prey on teens, use teens' usage, exploit them so they can make greater profits. 미국에서 청소년의 SNS 중독과 관련해 기업의 책임을 따지는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핵심 쟁점은 청소년들이 SNS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기업이 의도적으로 알고리즘을 설계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인 20세 여성은 어린 시절부터 SNS에 중독돼 불안과 우울증을 겪었다며 기업이 일부러 중독을 유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메타 측은 청소년의 부정적인 정서 상태는 SNS가 아니라 불안정한 가정 환경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증언대에선 저커버그는 아동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를 진행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커버그는 2년 전 의회 청문회에서 개선 노력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And ergo, you extremely big efforts to make sure that no one has to go through the types of things that your families and pets is talking. 이번 소송은 구글, 틱톡 등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수천 건의 유사 소송 가운데 대표 사례로 메타가 패소할 경우 대규모 손해배상은 물론 소셜미디어 기업의 법적 책임 범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미국에서 40년 만에 최악의 눈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북부 산악지대에서 스키를 타던 여행객 8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산의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보라가 휘몰아칩니다. 장비를 찬 구조대원들은 힘겹게 걸음을 옮깁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시에라 네바다 산맥에서 오지스키를 타던 여행객들이 눈사태에 휩쓸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8 of the additional 9 additional skiers have been located deceased. We are still looking for one of the members at this time. 지난 1981년 워싱턴주에서 등반가 11명이 사망한 이후 40년 만에 가장 치명적인 눈사태 사고입니다. 당국은 폭설로 눈사태 경보가 내려진 뒤에도 여행사가 스키 프로그램을 강행한 이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량들 위로 시뻘건 화마가 쉴 새 없이 솟구칩니다. 하늘엔 검은 연기만 가득합니다. 대만 타이난시의 한 전당포 주차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난 건물엔 이용자들이 돈을 제때 갚지 못해 묶인 차량들이 대거 주차돼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동차와 오토바이 360여 대가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불이 붙은 빨간 버스 한 대가 급히 정차합니다. 헬멧을 쓴 남성이 버스 앞문을 발로 차 승객들을 대피시키고 다른 시민들은 어디선가 소화기를 들고 나와 불을 끄기 시작합니다. 화재 진압에 걸린 시간은 약 60초. 35명을 태우고 달리던 버스에서 불이 나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시민들의 빠른 대처에 큰 부상자 없이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몇 주 안에 전쟁 가능성이 90%에 달한다는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미군은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최대 규모의 공군력을 중동에 집결시켰고 이란도 전시 체제로 맞섰습니다. 워싱턴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중동의 전쟁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 인근 해역에 항공모함 전단을 전진 배치한 데 이어 F-35 스텔스 전투기와 F-16 등 공습용 전투기 50여 대를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 공격의 핵심 거점인 영국령 디에고 가르시아 섬에 대한 통제권 유지도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란은 국가 전체를 전시 체제로 전환하고 러시아와 연합 해상 훈련에 나섭니다. 지하 핵시설 입구에는 콘크리트와 암석을 덧대는 보강 작업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핵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나자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는 향후 몇 주 안에 군사 충돌 가능성이 90%에 달한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I think the president has a lot of options. We do have a very powerful military. The president's shown a willingness to use it. 이란은 2주 안에 다시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양국이 입장차를 좁히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اگر یک کشوری تسلیحات بازدارنده نداشته باشه زیر پای دشمنان له میشه. 중동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군사 충돌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국제 유가와 금융 시장에도 긴장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효구입니다. 북한이 제9차 당대회를 앞두고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둔 초대형 방사포를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직접 방사포 차에 탑승해 운전까지 하며 국방력을 과시했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신형 600mm 대구경 방사포 50문이 도열한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용 리무진 아우루스를 타고 등장합니다. 북한 매체는 제9차 당대회를 앞두고 군수 노동계급이 600mm 대구경 방사포를 당에 증정하는 기념식을 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직접 발사 차량에 탑승해 운전한 김 위원장은 이러한 무기체계는 어느 나라에도 없다며 국방력을 과시했습니다. 특수한 공격, 즉 전략적인 사명 수행에도 적합화되어 있고 이 무기의 사용이 현실화될 때에는 그 무슨 신의 보호라는 것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600mm 대구경 방사포는 지난달 27일 북한이 기존 초대형 방사포를 개량했다며 시험 발사한 무기로 사거리가 400km에 육박해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있습니다. 전략적 사명 수행은 핵 공격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북한이 전방에 배치했을 경우에는 소위 한국 전역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사거리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초기에 한미의 공군 전력을 약화시키는 주요한 무기로 이거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남한을 표적으로 한 신형 무기를 과시한 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무인기 침투 관련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책 발표에 높이 평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전형적인 화전 양면술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신속한 입장 발표에 유의한다면서 재발 방지책을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밀라노에서 겨울 스포츠 축제가 열리는 동안 지구 반대편 브라질에선 지상 최대 여름 축제 삼바 카니발이 막을 올렸습니다. 하이라이트인 퍼레이드에는 30만 명이 모여 장관을 연출했는데요. 그 열기가 올림픽 못지않은데요. 지금까지 여기는 밀라노였습니다. 오늘 절기 우수답게 한낮에는 온화한 봄 기온이 감돌았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 13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6도가량 높겠고요. 토요일인 모레는 17도까지 올라서 4월 상순만큼이나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는 여전하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서풍을 타고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한편 건조함은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영남 대부분 지역과 전남 동부, 충북 남부로도 건조주의보가 확대됐습니다.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먼지만 아니라면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기온은 0도, 대전은 영하 2도로 쌀쌀하겠는데요. 낮에는 13도 안팎까지 올라 금세 포근해지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아침엔 영하권으로 출발하는 곳이 많겠지만 낮에는 광주가 15도, 대구는 16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극심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 월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